지난달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8번째로 밥상머리에서 저더러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지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8채의 아파트 소유권을 회수하고 온 가족의 월 1,500만 원 생활비를 끊어버렸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가장 큰 관용조차도 결국은 저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마 당신은 의아할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요. 저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노년을 보낸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이라고.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밥상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운 갈비찜은 매콤한 향을 풍기며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명절처럼 시끌벅적했죠. 아들 박준영은 제가 사준 양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는 술잔을 든 채 입을 열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갈비찜 끓는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아, 내 팔자야. 이놈의 팔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까지 부양해야 하다니. 그는 마치 농담을 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듯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웃었고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기를 기다리는 듯도 했고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듯도 했습니다. 이것이 8번째였습니다. 박준영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칭하며 욕한 것은 그의 입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그때도 박준영이 입이 거칠 뿐이라며 어머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웃는 얼굴은 그의 말보다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오늘도 그는 똑같이 웃는 얼굴로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준영 씨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리 집 경제적 부담이 전부 준영 씨 한 사람 어깨에 있으니 어쩌겠어요. 경제적 부담이라니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젓가락이 식탁에 가볍게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2초간 정적이 흘렀고 심지어 냄비 속 갈비찜 끓는 소리마저 작아진 듯 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박준영의 큰아버지 박동씨, 큰어머니 김영희, 작은 고모 이수진, 작은 고모부 정우진, 그리고 남의 등 뒤에서 험담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조카 딸 최지혜까지. 그게 부담이라면 내가 밤새워 채점하고 야간 보충 수업 뛰고 남의 집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 아들 먹여 살리던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화내지 마세요. 지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이가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요. 설마 진짜로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말했겠어요? 8번째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말을 덮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박준영은 고개를 숙여 갈비찜을 먹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며 일부러 길게 늘어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이시면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은퇴하신 지 10수년이 넘었고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네가 날 부양한다고. 저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먹고 입고 쓴 것 중에 어느 하나 내가 뒷바라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니? 네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 계약금은 누가 냈지? 네 회사 설립 자금은 누가 줬어? 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시불로 1,000만 원 넘게 결제한 건 누구였지?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는 쿵 하고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옛날 이야기나 들추고 계세요?
그럼 저도 말해볼까요? 어머니 연금 매달 3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집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집 수도세, 전기세를 쓰세요? 그의 아내 이서연이 불쑥 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성격도 까칠해지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우리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고 주소록을 열어 한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음성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박준영은 흘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전화해? 누구한테? 또 그이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실행해도 좋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은 쾅 하고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도 모르게 일어섰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3명의 변호사가 짙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그 뒤에는 2명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1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합의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여사님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고 두툼한 서류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사님께서 2005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신 것으로 매매 계약서, 지불 기록, 등기부등본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유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숙 여사가 미쳤어. 박준영이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 저를 노려보는 그를 보며 문득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여 년 전 제 품에 안겨 옹알대던 이 아이가 이제는 제 맞은편에 서서 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 말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가 8번이나 그랬잖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소유권은 회수될 것이고 너희는 이사 시간 내에 이사해야 해. 매달 1,500만 원의 생활비는 전액 중단될 것이고 신용카드, 가족카드는 정지될 거야. 박준영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쪽에서는 식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큰어머니가 입을 막고 낮은 목소리로 놀라 외쳤습니다. 월 1,500만 원이라고? 월 1,500만 원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너희가 지난 몇 년간 먹고 입고 쓴 것, 손녀의 학비, 집 수리비, 매달 미용실 가는 비용까지 모든 결제 기록은 내 계좌에서 나간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최지혜가 일어나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제가 차가운 시선으로 노려보자 억지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요. 이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좋은 사람, 좋은 어머니, 좋은 어른으로 살아왔어. 그 대가로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는 세 글자를 받았지. 너희 8식구가 나 한 사람 것을 먹고 살았는데 너희는 마음 편했니? 김영숙 여사님,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이지은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도 나는 네가 고용한 가정부가 아니고
네가 무제한으로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도 아니야. 나는 네 어미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제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들고 등허리를 곧게 펴고 제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방 2개짜리 아파트는 제가 일찍이 돈을 모아 사둔 것으로 줄곧 비워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낡았고 바닥은 조금 닳아 있었으며 벽 모서리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조용했습니다.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 라는 말이 제 귓가를 맴돌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감히 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걸어가 창밖의 고층 빌딩과 차들을 바라보며 문득 아주 오래전 어느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해 겨울 바람은 날카롭게 불었고 저는 한 살배기 박준영을 안고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저는 그때 겨우 34살이었습니다. 그때 겨우 34살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열이 펄펄 끓었고 저는 밤새도록 그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주사를 놓고 링거를 맞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가 열 때문에 뇌를 다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링거 값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2가지 일을 간단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에서 옷을 만들어 주러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성인고시 체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는데 한 과목당 10,000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두 저금했고 김치에 죽만 먹으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프지도 늙지도 지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손가락이 뻣뻣해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점점 자라 키 큰 소년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박준영이 9살 되던 해에 샀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아직 낮았고 저는 모든 저축을 털어 넣고 동료들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겨우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난한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박준영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낡은 주택단지의 6층짜리 계단식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이사할 때 저는 낡은 책들을 한 박스씩 짊어지고 오르내리느라 다리가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어려서 짐을 나르지 못하고 뒤따라오며 엄마, 고마워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네가 빨리 커야지. 나중에 저는 돈을 모아 2번째, 3번째 아파트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욕심이 많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언젠가 제가 쓰러졌을 때 저에게 죽 한 그릇 가져다 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웠을 뿐입니다. 아파트는 제 눈의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생명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준영은 자라면서 저를 점점 더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직접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1억 원을 내주며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꼭 큰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 스스로 있어. 그때부터 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로 어머니, 우리 집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또는 어머니, 저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은 제가 손녀 박지민에게 학습 태블릿을 사주자 이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 돈 쓰는 것처럼 자꾸 유세 떨지 마세요. 저는 그때 거실에 서서 아직 선물 포장된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마음속 작은 기쁨이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참견한다고, 눈치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늙은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달 그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경영난에 처해서 현금 흐름이 어렵다고 하자 제가 메꿔주었습니다. 이서연이 둘째를 임신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도우미를 쓰고 싶다고 하자 제가 돈을 댔습니다.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제가 대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을 내야 할 늙은 할머니지만 의견을 낼 자격은 없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친척 모임에서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준영에게 술을 따르고 아첨하며 그가 출세했다고 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제가 옆에서 반찬을 놓을 때 젓가락이 살짝 덜리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를 낼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박준영이 사촌 형님 내외 앞에서 저에게 소리치며 어머니는 왜 아직도 안 죽고 귀찮게 굴어요? 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1초간 정적이 휩싸였다가 이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서연은 일부러 불쌍한 척하며 박준영이 그저 마음이 여려 입이 거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잔을 집어 던지고 싶었고 일어나서 그를 욕하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14살 손자 박지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웠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침내 끝이 왔습니다. 8번째로 그가 온 식탁 사람들 앞에서 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저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를 부양하는 게 내 평생 가장 재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은 녹슨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지할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마른 가지나 고목처럼 취급했습니다. 거실에 서서 저는 아무 의미도 불안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8채의 아파트, 매달 1,500만 원의 생활비, 이 모든 것이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질 수도 있고 회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서명할 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펜으로 서명한 것은 아파트의 향방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치욕과 억압,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가 침대 옆 탁자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은 박준영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를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 웃음은 바보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장은 그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운동장 밖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그가 결혼할 때 제가 운동장 밖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회색 정장을 탈색뿐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얹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화장을 한 채 억지로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제가 60세에 은퇴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저는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눈빛에는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희망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서랍에 다시 넣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의 자동차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종종 이를 잊어버리곤 하지만 어떤 숫자들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아파트의 총액이 5천만 원이었고 계약금이 1,500만 원이었다는 것. 그 1,50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모았는지 저는 지금도 한 푼 도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996년
제가 42살 때였습니다. 제가 막 중학교 교사 직책에서 새로 생긴 직업고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발령받았을 때였죠.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업무는 2배로 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책을 바꾼 것은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를 한쪽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과외를 했으며 주말에는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고시 대비반을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매일 점심은 사무실에서 김밥 2줄과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가끔 삶은 달걀 하나를 더 먹기도 했죠. 그 기간 동안 제 손가락 관절을 더 먹기도 했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저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3년을 모아 괜찮은 새 옷 한 벌도 사지 않고 첫 번째 아파트의 계약금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서울 도봉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6층짜리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베란다는 수건 2장 정도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저는 기뻐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날이 음력 7월 초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날씨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저는 아들 박준영을 새 아파트 문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녹이는 한편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낡은 곳이 뭐가 좋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만의 문, 우리만의 자물쇠가 있어서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는 제가 구식이고 유행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구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이런 구식의 끈기로 나중에 8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집값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파트를 바꾸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투자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치를 믿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보금자리가 없으면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산해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저축, 모든 상여금을 쏟아부었고 중간에 한 번은 벌어 겨우 일시적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할 뻔했습니다. 매일 세금을 갚지 못할 뻔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은퇴했을 때 박준영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쉬어야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3번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주고 현금 4천만 원을 준비해 주어 그가 체면 있는 신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4천만 원은 제가 10년 동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원은 제가 10년 동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때 웃으며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효도하지 마라. 그저 나에게 손 벌리지 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 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저에게 계속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아이가 사립학교에 다니고 이서연의 화장품은 한 번에 100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용카드 청구서가 실수로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되어 왔을 때 저는 그들 계좌에 돈이 거의 없고 전부 제가 뒤를 봐주는 후원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2번째 아파트의 계약금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저의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퇴로이자 저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나중에 5번째, 6번째 아파트도 생겼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 몇 채에 투자하여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한 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해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문을 두드려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추위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겨울이었고 저는 60세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몇 년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7번째, 8번째 아파트는 제가 은퇴 후에 산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약간의 저축이 있었고 돈을 은행에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2채 샀습니다. 한 채는 제 노후를 위해, 다른 한 채는 비상용 보험으로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저는 완전한 계약서 원본, 은행 거래 내역, 지불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조차 박준영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제 이름만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히 그와 이서연이 주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눌 거예요? 박준영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누긴? 어차피 다 우리 것이지. 엄마가 그걸 불태울 것도 아니고. 그날 저는 침실에 숨어 침대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계산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부동산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매기고 분류했으며 심지어 제 옛 동료의 변호사 딸에게 부탁해서 부동산 소유권과 위험에 대해 검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들과 소송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어젯밤 제가 서명하는 순간 저는 그 서류철과 등기부 등본을 이지은 변호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하나씩 등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자료를 정말 깔끔하게 보관하셨네요. 매년 세금 납부 기록까지 다 있으시니 정말 꼼꼼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사실 제 마음은 이미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제 자존심을 지킬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8채의 아파트, 모든 아파트에는 제가 얼마나 많은 밤낮을 힘들게 보냈던가.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한 톨도 내지 않았고 한 톨도 내지 않았으며 어머니 힘드시죠? 라는 말 한마디도 묻지 않았으면서 제 몸에서 열매를 따먹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미쳤어요. 박준영이 식탁을 치며 털이 곤두선 수탉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이 아파트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가져가려고요? 어머니는 혹시 치매라도 걸린 거예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화를 끊었는데 이지은 변호사는 이미 자신이 아래층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성격이 급했고 저보다 다혈질이었습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영어를 가르치고 한 분은 국어를 가르쳤죠. 그가 그때 장문체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학생들이 그를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그에게 매달려 이야기를 나누기를 좋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노년을 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어제 저를 찾아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사람 대접이나 하나요? 아파트 8채를 줬는데도 선생님이 어디에 앉을지조차 눈치 봐야 하고 주방에 전기 제품을 쓸 수 있을지도 이서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요. 이게 사는 건가요? 저는 그때 그저 차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노후 아파트는 아직 있나요? 네. 등기부 등본이 아직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럼 아직 뒷방이 있는 거예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회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양원에 보내져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컵 속에 반투명한 차십을 응시하며 머릿속에서는 이서연이 며칠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셨으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쯤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이지은은 그날 떠나기 전에 저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 전화 기다릴게요. 결심하시면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언제든 올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마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박준영이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는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준영이 난동을 부린 지 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방금 미쳤어 라고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변호사, 남자 1명과 여자 2명은 짙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맨 앞에 서 있었고 눈썹을 치켜세운 모습은 마치 칼을 숨긴 듯 날카로웠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몸을 옆으로 비켜서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박준영이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거만함보다 몇 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뭐 하러 온 거야? 박준영 씨. 이지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서울시내 법무법인 신원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영순 여사님의 위임을 받아 여기에 왔으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면서 서류 가방에서 서류원 묶음을 꺼냈습니다. 다른 젊은 여성 변호사가 즉시 배낭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두툼한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영숙 여사님 명의의 부동산 8채의 등기 서류입니다. 매매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매매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서 등 총 8채의 아파트가 모두 김영숙 여사님의 개인 자금으로 단독 구매되었으며 박준영 씨와 이서연 씨 명의로 등기된 적이 없습니다. 개소리 마. 박준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저랑 이서연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 혼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박준혁 씨. 이지은 변호사는 그를 전혀 보지 않고 계약서 사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혼인 전 구입, 소유권 등기인 김영숙. 박준영 씨는 어떤 서류에도 소유권이나 공동 소유권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상의 표현은 법적 양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은 이미 변해 있었고 입술은 열렸다 닫혔다 하며 마치 무엇인가에 걸린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지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은 여러 차례 전화 통화에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 진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최근 2년 동안 각각 3건의 소유권 유보 의향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녹음을 들어보시죠. 그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볼륨은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내 평생에 피땀 흘린 돈이야. 함부로 내주지 않을 거야. 박준영이 성격은 안 좋지만 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둘 거야. 저는 2달 전에 제가 남긴 녹음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평소에 아참만 하던 다 큰아버지부터 이서연의 그 꾀지지한 사촌 동생까지 주위에 있던 친척들은 모두 천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영숙 씨,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친형제끼리도 돈 계산하는 건 남이나 하는 짓이지. 이건 모자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경하게 나와? 이서연의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번 쳐다봤지만 웃지도 않았고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박준영을 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너희 가족 모두
이사 나가야 해. 뭐라고요? 박준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사 시간이 있어. 반드시 아파트에서 나가야 해. 아파트는 나 혼자 명의로 되어 있고 네 이름도 이서연 이름도 없어.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 집 생활비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손녀 학비도 더 이상 대주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생활비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거야. 자동차 할부금, 부모 월급, 영양제, 미용실 카드까지 전부 끊겼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팀은 제가 정리한 목록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영순 여사님께서 지난 10년간 박준영 씨 가족을 위해 지불하신 내역입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거짓말이야. 안 믿어. 박준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잔인할 수 없어. 어머니는 내 엄마잖아. 나는 40년간 어머니였다. 저는 평온하게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나일 뿐이야. 김영순 여사님, 신용카드 가족카드는 정지되었고 카카오톡 계좌 연결도 해제되었습니다. 관련 승인 결제는 순차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약 3시간 내에 완전히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선우 씨. 이것은 은행의 고객 담당 박선우 대리가 한 달 전부터 제가 이런 단절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혹시 계좌가 도용당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저희가 추적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뜯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전화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여사님은 지난 반년 동안 제가 만난 고객 중 가장 정신이 맑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끄고 카드도 함께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박진영이 오늘 아침에 분명 전화를 걸어 저를 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돈으로 한 무리의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한 가지만 할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던 튜브를 뽑아서 그들이 얼마나 더 오만하게 굴 수 있을지 재보는 것. 과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지은 변호사가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웃음을 참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서 오늘 아침에 머리하러 가셨는데 절반쯤 했을 때 결제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전화 걸어 욕하셨다고 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표를 열어 손녀 박지민의 새학기 학비, 송금 알림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짜 혼란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 1,500만 원, 듣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써왔습니다. 박진영의 신용카드는 제가 매달 충전해 준 것이고 이서연의 미용실 카드, 헬스장 카드, 수입 건강식품은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슬쩍 이체해 준 것이었습니다. 소녀 박지민이 다니는 사립 국제학교는 연간 학비가 2천만 원이 넘었고 매달 제가 미리 송금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집의 부모 월급, 유리 닦는 사람 비용,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주차비까지 모두 제가 몰래 뒤에서 대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말이죠. 그날 저녁, 이지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앉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이 올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좀 보세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가까이 다가가 그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얼굴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하네요. 예전에는 울면서 아이 낳아달라고 빌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돈 쓰는 것을 싫어하네.
줄 거면 아낌없이 줘야지. 이 나이에 뭘 더 가져갈 거라고? 차라리 자식들에게 다 주고 가세요. 아래에는 그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던 옛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박지민은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네. 저는 담담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한 번도 그들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려고 연기하는 걸까요? 이지은 변호사가 생선 요리를 한 입 먹으며 웃었습니다. 둘 다 아니야. 저는 천천히 밥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것이 내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고 마음속으로는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문득 아주 사소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박준영이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네가 직접 계약금을 모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 일주일 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여 5년간 모은 500만 원을 내주어 그가 중고차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그는 엄마도 고생 많았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엄마도 고생 많았죠라는 말을 10년간 믿었지만 나중에는 한 번도 그 말을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지민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박지민 학생의 학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항상 여사님께서 송금해 주셨는데 혹시 송금 지연이 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박지민의 부모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지민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녀는 이미 국제 명품을 걸치고 사립국제학교에 다니며 방학 때마다 해외로 유학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누가 내주는지 한 번도 몰랐고 그의 생활이 어떤 카드에 의존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할머니가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햇살이 담벼락에 비치고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 삶이 비로소 나만의 맛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분주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전에 박준용을 둘러싸고 아첨하던 친척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씨 가문의 큰아들, 출세한 사업가 같은 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큰아버지가 요즘 가게 확장하시는 것 아는데 얼마 동안 빌려주시면 돼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단기 자금으로 1,5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박준영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허우적대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을 끊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제 거실에 앉아 벽 너머로 큰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박준영의 친척형으로 평소 가족 모임에서 가장 능글맞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 3년 전 박준영의 회사가 상장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우리 박씨 가문에서 큰 인물이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겨우 2마디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준영아, 너 아파트 8채나 있다며. 네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평소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 정도 돈도 나한테 빌리려고 해? 네 마누라는 매일 해외여행 사진 올리던데? 그 여자한테 물어봐.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며 휴대폰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감과
동시에 명료함이 교차했습니다. 박준영은 비로소 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흘 내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서연의 친정 식구들부터 대학 동창들, 그리고 예전에 그를 따르던 후배들까지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저도 돈이 없어요. 차 할부금도 아직 남아서 걱정이에요 같은 변명들이었습니다. 이런 변명들은 10년 전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는데 이제 박준영 자신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돌고 돌았고 예전에는 그들이 박준영을 둘러싸고 아첨한 것은 그 뒤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제가 더 이상 그를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박 사장이라는 자기가 자신이 혼자 힘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서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며칠 동안 조용했지만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박준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박준영,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녀는 그릇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하루에 프로젝트 하나씩 나오더니 이제는 고객 한 명도 못 잡네. 당신은 엄마한테 의지하는 것 말고 또 무슨 재주가 있어? 박준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입 좀 닥쳐줄래? 지금 내가 제일 짜증나는 때야. 내가 일찍이 입 닥쳤어야 했어. 그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당신이 자수성가한 줄 알았지. 결국 당신은 당신 엄마한테 의지한 거였어.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돈 준 게 뭐 어때서? 엄마가 직접 주겠다고 한 거잖아.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썼잖아. 나는 네 아내고 저 사람은 네 엄마잖아. 이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네 엄마 돈을 내가 안 쓰면 누구한테 쓰라고?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라 싸웠습니다. 저는 이서연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고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안의 경제적 수입이 끊기자 그녀가 가장 먼저 화를 터뜨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다만 박준영은 비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가시에 찔리면 곧바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대주는 돈으로 만들어진 거지 평화 속에서 살았고 그 사실은 저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직접 키운 소녀 박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약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입은 패딩 점퍼는 제가 직접 고른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10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옷 색깔이 촌스럽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가장 따뜻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눈을 흘기며 할머니 눈썰미는 너무 구식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가 자라서 입으로는 투덜거려도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좋아할 것이라고 바보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학비를 안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학비는 네 부모님이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도 전에는 다 내줬잖아요. 왜 갑자기 안 내줘요? 제가 지금 휴대폰 요금도 없다는 거 아세요? 반 친구들 전부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돈 안 준다는 거 알아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돈 안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박지우만이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14살 손자는 평소 말이 적었고 집에서도 늘 침묵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의 방을 지나갈 때 그가 제가 전에 사준 위인전을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책 보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슬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랑 영영 연락 안 하실 거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른 어깨를 보며 문득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박준영의 집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꽁꽁이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서연이 컵을 깨뜨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서 네 딸 학비 내줘봐. 박준영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처음부터 딸 낳으면 우리가 좀 편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네가 매일 카카오톡에 네 엄마가 제일 현명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어? 이제 엄마가 돈 안 내주니까 네가 엄마 탓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스스로 원한 거잖아. 엄마가 원해? 엄마가 당신한테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먹는 것을 원해? 엄마가 당신한테 1~3억 원을 써주는 것을 원해?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입 닥쳐. 때려봐. 당신은 그냥 무능력한 인간이잖아.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나중에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휴대폰을 제 앞에 던졌을 때 저는 아직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효자 아들 좀 보세요.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보지 않고 천천히 컵에 물을 더했습니다. 차슈피 2번 정도 뒤집어진 후에야 휴대폰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색 순위 상위권에는 눈에 띄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칠순 노모, 자식들 부양 거부하고 아파트 8채 독식, 후손에게 한 푼도 안 줘. 첨부된 사진은 박준영이 카메라 앞에서 눈이 충혈된 채 촌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새들어 사는 낡은 아파트의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저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다 읽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고 차도 엎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이 한 겹 더 차가워졌을 뿐입니다. 박준영이 정말로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죄명은 악의적인 가족 관계 단절, 부양 거부,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제가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때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지은 변호사가 화가 나서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미쳤어요. 법원에 막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벌써 언론에 가서 여론전을 펼치려 하네요. 김영숙 선생님, 이것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 인격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급했나 보네. 그는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급했죠. 어머니가 돈을 대주지 않으니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영상 하나 올리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선생님이 마음을 돌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다음 날 이진 변호사는 그의 팀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제 집 거실에 앉아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자료를 그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박준영 가족을 위해 지불한 모든 거액의 이체네요. 박준영이 결혼한 날부터 단절 당일까지 15년간의 모든 청구서, 그리고 저와 박준영, 이서연의 모든 카카오톡 이체 기록, 음성 채팅, 암시적인 말투, 심지어 박지민의 매년 학비, 생활비, 여름 캠프, 유학 비용의 상세한 시간표까지. 더 나아가 8번의 가족 모임에서 박준영이 저를 모욕한 녹음과 문자 기록까지. 이지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이 지경까지 올 줄 알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제할 줄 모른다는 것을 진작부터 믿지 않았던 거죠. 한 번은 박준영이 친구에게 우리 엄마는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한 번 놀라게 하면 더 이상 난리 안 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적인 위협과 명예로 조종할 수 있는 늙은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양 의무를 내세워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부양은 역으로 협박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재판 전 이지은 변호사는 한 베테랑 언론인에게 연락하여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송이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 여론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모 부양비 끄는 이유는 아들이 8번이나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해서 생활비 끄는 노모, 15년간 부양 증거, 상세히 기록, 부양 증거 상세히 기록. 하나의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TV 앞에 앉아 마침내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온라인의 뜨거운 관심이 저를 대변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박준영이 법정에서 제가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짙은 녹색 정장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박준영은 피고인석 옆에 앉아 있었고 평소에는 좀처럼 입지 않던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 여사님,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서서 평소 강의를 하듯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을 40년간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부양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그 가족을 위해 13억 원이 넘는 생활비를 지불했고 아파트 8채를 제공했으며 수백 건의 생활비를 지원했고 3번의 창업을 지원했으며 손녀의 사립교육을 9년간 후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저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나 의료비도 지불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저의 생활이 어려운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저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를 부양하는 게 내 평생 가장 재수 없는 일이야. 당신은 그냥 죽어버려. 내가 당신 돈 쓰는 게 마음이 불편해. 그럼 주지 마.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법정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유효합니다. 그날 오후 여론은 다시 한번 반전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 심리학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부양이 아니라 노인 인질극이다. 네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할 거야 라는 어떤 가족관계도 정신적 조종이다. 댓글 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우리 엄마가 김영숙 선생님이라면 나는 엄마 노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거야. 이 가족은 무슨 염치로 고소한 거지. 저는 댓글을 열어보지 않고 일기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늑대에게 한번 물려봐야 비로소 자신이 진작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법이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약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웃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우유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몸을 돌려 문을 열었을 때 박지우가 제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밖에 나가 술 마시고 집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일부러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숙제책 가지러 왔다가 그래서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들었니?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친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평생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였고 할머니가 너무 인색하고 얼굴 바꾸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한다고
할머니가 죽어도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는 더듬더듬 말했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영과 이서연이 뒤에서 저를 어떻게 욕하는지 짐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손자의 입에서 들으니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믿니?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보며 문득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의 눈가는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우유를 2컵에 따르고 그에게 한 컵을 건넸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파트 8채를 사고 3대를 먹여 살렸어. 그는 혼자서 휴대폰 요금도 못 내는데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 박지우는 우유를 한 모금 마셨고 그의 눈빛은 변했습니다. 그에 비해 박지민은 여전히 가시 돋친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온 것은 학교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 장문 숙제를 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학비 안 내주실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학비는 네 부모님이 내야 하는 것 아니니? 할머니도 전에는 다 내줬잖아요. 전에는 내가 원했기 때문이야.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 그녀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버럭 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몇 마디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거예요. 저는 겨우 17살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학업이 중요한 시기인데 할머니 때문에 반 친구들 전부 제가 학비를 못 낸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할머니는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눈에는 온화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네 미래 학비가 70세 노파가 대줘야 하는 것이라면 네 미래도 별 가치가 없을 거야. 그녀는 순식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다면 남이 네 돈을 쓰게 하지 마. 네가 능력이 없다면 입 다물고 잘 배워. 불평하지 말고. 박지민은 오랫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마지막에는 차갑게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변했어요. 저녁에 저는 책상에 앉아 예전에 박지민이 저에게 그려준 카드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7살 때 그린 것으로 그 위에는 삐뚤빼뚤하게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크면 할머니한테 10 아파트 사줄게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8채의 아파트를 샀지만 그녀는 조금의 고마움도 없이 그저 제가 계속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사람과 사람의 감정은 결국 선택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혈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이일 뿐이에요. 이지은 변호사가 한숨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이는 결국 아이일 뿐. 제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존경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파트를 남기고 후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주었지만 이제는 회수할 것입니다. 누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저를 찾아올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그날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초가을처럼 파랗고 법원 방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제 앞에 긴 복도를 유난히 시원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저는 원고인 섬 옆에 앉아 차센 유리컵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그저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얼굴이 잿빛이었고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가 평소에 자주 입던 맞춤 정장의 소매 끝이 약간 희끗해지고 보풀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뒤적이며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제출된 재정증명서, 부동산 등기 정보,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관련 녹음 증거에 따르면 저는 그가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컵을 쥔 제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김영숙 여사님께서 주장하신 8채의 아파트 소유권은 명확하며 모두 여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피고 박준영은 어떤 이유로도 원고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양 책임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박준영이 뭐라고 하고 맹렬히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옆에 있던 법원 경위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께서 제기하신 일부 자금 반환 요구는 조사 결과 여사님 명의의 자금이 박준영 씨 가정소비의 장기간 모상으로 유용된 증거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6개월 이내에 김영숙 여사님께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판결합니다. 박준영이 쾅 하고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판결이야? 저 사람은 내 엄마잖아. 엄마 돈이 내 돈 아냐? 판사가 눈을 들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서를 방해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저는 문득 너무나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우고 내내 뒷바라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에서 그는 마치 낯선 빚쟁이 같았고 뒷받기에 실패한 불량배 같았습니다. 박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잔인해. 정말 잔인해.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편안할 수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네,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앞에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승리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 마침내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회적 이슈이자 법적 의식의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노모 고소장 한 장으로 아파트 8채 되찾고 부양 인질극 깨뜨리다.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변호사팀은 일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법원 결정문, 일부 이체 기록, 그리고 법정 심리 녹화 영상 일부.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그의 그 말, 저 사람은 내 엄마잖아. 엄마 돈이 내 돈 아니야? 였습니다. 이 말은 하룻밤 사이에 트위터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네티즌들의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현금 인출기인 줄 아네. 이런 아들은 없는 게 낫다. 8번이나 욕하고도 고소하다니. 역시 신세대 캥거루족 대표답네. 이 노모 정말 대단하다. 70세의 아파트 8채 소송이라니. 누가 노인들은 참아야 한다고 말했나? 변호사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서연 명의의 미용대출 카드에서 저희가 김영숙 여사님의 계좌 이체, 기록 일부를 확인했고 소액 결제를 회수했습니다. 나중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지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라 경멸스러울 뿐이야. 잔돈뿐일 뿐인데 그저 추억으로 남겨두자. 그들에게 얼굴조차 내 돈으로 치장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 내 앞에 서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박준영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상금 독촉이 닥쳐왔고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동업자들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서 돈을 모으려 했을 때 한 옛 똥창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엄마도 널 안 믿는데 우리가 뭘 믿고 믿겠냐? 제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이지은 변호사가 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축하 파티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동네 유명 인사예요. 옆집 이웃들도 모두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선생님의 그 말이 퍼지고 있어요. 가족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는 청경채를 한 입 먹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하다는 것이죠. 평생 처음으로 그들이 주는 웃는 얼굴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는 2초간 침묵하다가 잔을 들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이 잔은 제가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저에게 노인학대 예방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연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방 안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떤 노인이 몰래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자가 휴대폰을 사주지 않는다고 그에게 죽을 놈이라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노년 보장입니다. 자식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정으로 스스로를 묶어둔다면 결국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협박할 것입니다. 저는 단상 아래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꽉 쥐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하늘은 흐릿했고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쓰고 엘리베이터에 막 들어섰을 때 복도 입구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박준영과 이서연, 박지민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없었습니다. 아마 오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박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서연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박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저희 지금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월세도 못 내서 지민이도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좀 받아주세요. 이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한 가족이잖아요. 박지민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비는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무너진 세 개의 조각상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시하며 그 밤에 박준영이 온 친척들 앞에서 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하던 모습, 이서연이 제가 쓸모없다고 비웃던 모습, 그리고 박지민이 할머니가 내 미래를 망쳤다고 소리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움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스스로 벌었고 자존심은 내가 스스로 지켰어. 가족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야.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지민의 눈이 촉촉해진 것, 박준영이 허리를 굽힌 것, 그리고 이서연이 바닥에 웅크리고 아이처럼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평생 저는 그들에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마지막 이숨 한 번은 저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은 72세가 되던 해 마침내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친척들 앞에서 8번째로 그녀를 늙어 죽지 않는 늙은이라고 욕했을 때 그녀는 울지도 다투지도 않고 그저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평생의 자존심의 가족이라는 폐허 속에서 조금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교사 시절 아끼고 아껴서 산 것이었고 그 후에 몇 채는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 조금씩 바꿔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부양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현금 인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누가 노년에 자식과 소송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한 걸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잔인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모든 돈을 돌려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되찾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저의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섹션의 공유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